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칸트 선엄 철학, 다시 말하면 인식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정당화 충족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로지코 트락타투스 맨 마지막에서 보포만 니트 슈프레켄, 다리버 무스만 슈바이겐,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이렇게 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 명제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칸트의 선엄 철학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칸트의 선엄 철학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험 독립적이고 경험 선행적인 범주를 통해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데 범주를 사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범주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증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경험 독립적이고 경험 선행적인 범주를 통해서 경험을 성립시킨다고 한다면 이것의 정당화 충족이 뭐냐, 이것을 제시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이 논쟁으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칸트가 말하는 연역이란 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권리 논쟁입니다. 그래서 연역이란 입증 책임을 끝까지 충족하는 것에서부터 그 타당성과 현재성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그런 한에서만 칸트의 범주는 진리의 논리학으로 수용될 수 있습니다. 자, 범주는 현상 일반을 규정하는 수로입니다. 칸트는 이제 프리디카멘트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범주는 어떠어떠다라고 규정하는 그런 규정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범주의 근원은 어디냐?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 순수 지성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범주의 근원은 영구 경험론과 달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후험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에 선행하면서 경험의 독립적인 방식으로 범주의 근원이 있다라는 것, 이것만 우리가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제 vor der Erfahrung, unabhängig von der Erfahrung, 이렇게 경험 독립적이다, 경험 선행적이다, 이것이 이제 그 범주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임마누엘 칸트에게 있어서 아프리오리하다라는 요것은 경험 독립적이고 경험 선행적이다, 이런 뜻인데, 칸트는 이 아프리오리한 두 개의 이제 형식을 제시를 해요. 하나는 직관 형식, 순수 직관 형식인 공간과 시간, Raum und Zeit, Time and Spac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순수 규정 형식인 범주, 이거는 결합과 종합의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서 아프리오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순수 직관 형식과 순수 규정 형식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범주의 근원이 우리가 순수 지성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수없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범주의 적용 범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는 수학에서 정의구역, Domain of Definition, 정의구역, 이것을 시간과 공간을 통해 주어지는 것들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 전부를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일반이다, 현상일반이다, Erscheinung überhaupt다, Natur überhaupt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Die Bedingungen der Möglichkeit der Erfahrung, 경험 가능성의 조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정 짓는 것, 이것이 이제 범주의 정의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범주의 치역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은 범주를 통해서 어떠어떠하다라고 규정되고 종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역이다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는 range, 이렇게 얘기하는데, 칸트는 이걸 Gegenstand überhaupt, 영어로는 이제 object in general,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대상 일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 일반이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진 현상 일반들이 범주를 통해서
어떠어떠다라고 종합되고 인식된 것 전체를 우리는 대상일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마누엘 칸트는 그 Object ist dasjenige in dessen Begriff das mannigfaltige vereinigt werden kan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객체란 다양성이 종합된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범주가 근원에 있어서는 경험 독립적이고 경험 선행적이지만 범주는 또 한편에 있어서는 현상 일반과 관계에 맺으면서 현상 일반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범위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전체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전부는 범주를 통해서 인식되고 판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에게서 트랜센덴탈 이 말의 의미는 경험을 성립시킨다. 그래서 굳이 번역하자면 요거는 칸트 문맥 안에서는 경험 가능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 독립적이고 경험 선행적인 범주하고 경험 가능적인 이 트랜센덴탈은 조금 의미론적으로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가능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칸트의 트랜센덴탈 필로소피의 가장 핵심적인 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순수 직관 형식은 시간과 공간이고 이건 이제 수용성의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순수 규정 형식인 범주는 결합과 종합의 조건으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한다라는 것, 판단한다라는 것은 직관의 수용성과 우리 지성의 자발성이 상호작용할 때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 주어지는 것들은 모두 예외 없이 범주를 통해서 규정되고 통일됩니다. 칸트는 이걸 갖다가 객체를 성립시킨다. 뭐를 통해서? 범주를 통해서. 그래서 범주는 대상의 대상성, 객체의 객체성이 성립하는 규정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마누엘 칸트의 선험 철학이 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칸트는 Wie ist Erfahrung? 경험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물음을 제기하고 그래서 이제 범주는 현상 일반을 보편타당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주는 경험 성립의 합법칙성 조건이다. 칸트는 이제 게제츠메시카이트, 요거는 이제 프롤레고멘에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칸트의 선험 철학이 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뭐냐면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보고 칸트는 범주는 현상 일반을 규정하는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래서 형식적인 의미에서 범주는 자연의 입법자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걸 게제츠 개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칸트를 갖다 이해하고자 할 때 칸트가 즐겨 사용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우어해버 하고 게제츠 개보가 있는데 신은 자연을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우어해버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껏해야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갖다가 규정하는 그런 규정의 자발성만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요. 칸트는 이런 의미에서 요거를 게제츠 개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주는 자연 일반에 대한 입법자다 이렇게 할 때 범주는 자연 일반을 인식 가능하도록 성립시키는 규정의 가능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칸트의 선험 철학이 궁극적으로 해명하고자 하는 문제가 경험이 어떻게 가능하는가라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물음의 해명이었는데 임마누엘 칸트에게 있어서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은 수학적 인식도 가능하고 철학적 인식도 가능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인데 수학적 인식에 있어서 종합의 의미하고
칸트의 선언 철학에서의 즉 인식의 어떤 종합의 의미는 달라요. 그래서 이 차이를 갖다가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학은 개념을 순수 직관 안에서 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 칸트가 말하는 순수 직관이다라는 얘기는 개념을 순수 직관 안에서 구성한다라는 얘기는 칸트는 시간과 공간이 결합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4차원 시공간이라는 이런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가 순수 직관 안에서 삼각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순수 직관 안에서 그 개념을 갖다가 그려내는 능력을 칸트는 개념을 구성한다. 컨스티튜션 내지는 컨스트럭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에게서 구성한다는 얘기는 후설적인 의미에서 그 의미를 제공해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개념을 순수 직관 안에서 그려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수학은 분석적 판단이 아니라 종합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우리가 5하고 7을 갖다가 아무리 분석해도 5하고 7로부터 12가 나오진 않아요. 우리는 5에다가 7을 하나하나씩 더해가는 그런 종합 활동을 통해서만이 10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덧셈에 덧셈을 더해가는 이런 종합 활동의 결과로서 수학적 인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수학은 분석 판단이 아니라 종합 판단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에게 있어서 아프리오리하다라는 것은 순수 직관 안에서 개념을 갖다가 구성해 본다. 이제 이런 의미고 그런 의미에서만 칸트는 수학은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수학은 인식의 확장에 기여하는 판단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수학적 인식과 철학적 인식이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그 요소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철학적 인식, 칸트가 말하는 선험적 인식은 범주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범주를 현상 일반에 적용해서 안밴둥 내지는 어플리케이션 적용해서 현상 일반을 규정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수학적 인식이 개념을 순수 직관 안에서 그리는 거라고 한다면 철학적 인식은 인식 확장에 이 범주가 기여를 해요. 수학은 인식 확장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개념 분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칸트는 철학적 인식은 인식 확장에 기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분석 판단은 인식 확장과 전혀 무관한 판단이다. 그래서 칸트는 이걸 독일어로 에얼로이터룽스 우어타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식 확장과 무관한 판단이다. 인식 보존적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범주라고 하는 것은 에어바이터룽스 우어타일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확장시키는 것에 기여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칸트의 그 철학적 인식, 즉 선험적 인식은 범주가 인식 확장에 기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의 선험 철학에서 말하는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 요거는 수학은 인식 확장과 무관해요. 철학적 인식은 인식 확장에 기여한다. 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아프리오리한 종합 판단인 점에서는 같지만 그 종합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칸트 철학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 자체예요. 그래서 야코비 같은 철학자들은 우리는 물 자체를 떠나서 칸트 철학을 생각해 볼 수 없고 칸트 철학을 논의하게 되면 반드시 물 자체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물 자체는 칸트 철학 안에서 다양한 문맥 안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돼요. 여하튼 간에 칸트에게서는 물 자체는 인식의 특정한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 인식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자체는 인식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 두시고 그럼 물 자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코렐라트, 상관자예요. 어떤 상관자? 주어질 수 있는 것들의 외적 출처를 총괄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은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에 제약되어 있어요. 우리는 햇빛이 났다 빨래가 말랐다는 이런 현상들을 갖다가
저 직관의 그 수용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햇빛이 났다 빨래가 말랐다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식될 것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감성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용되는 것들이다. 우리는 이 수용성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어떻다라고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났다 빨래가 말랐다라는 이런 현상 일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인과라고 하는 범주를 통해서 햇빛이 났으니까 빨래가 말랐다라고 인식하게 돼요. 이거를 칸트는 이제 대상 일반을 성립시켰다. 뭐가? 범주가. 그래서 범주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현상 일반에 제약되어 있으면서도 이 현상 일반을 갖다가 인식 가능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범주는 모든 객체의 객체성, 모든 대상의 대상성을 성립시키는 규정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제 Die Bedingung der Möglichkeit der Erfahrung, 경험 가능성의 조건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전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뛰어넘어 있는 것들을 칸트는 무제약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Das unbedingt. 그래서 칸트는 이제 이런 걸 갖다 뭐 신, 영혼의 불멸, 그다음에 이제 그 인격의 자유 이렇게 두는데 사실은 칸트가 이제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무한이라든지 아니면 전체라는 이런 규정들은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전체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 이렇게 보면 형용의 모순이에요. 무한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특정한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무한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무제약자라고 하는 것은 종합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한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주어지지도 않지만 동시에 인식되거나 종합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규정된 무한, 이거는 둥근 사각형만큼이나 형용의 모순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에게 있어서 무제약자는 범주를 통한 종합적 인식의 대상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칸트는 독일어로 denken und erkennen sind nicht einerlei, 사고한다는 것과 인식한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칸트의 이 논의를 확장하면 우리는 신을 사고해 볼 수는 있지만 신을 인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무한을 사고해 볼 수는 있어도 무한을 인식할 수는 없어요. 전체를 사고해 볼 수는 있어도 전체를 인식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칸트에게 있어서 인식한다라는 것, 판단한다라는 것, 경험한다라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현상 일반에 제약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 밖에 있거나 것들을 초월해 있는 것들은 우리의 범주의 인식 대상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사고한다라는 말하고 인식한다라는 말은 칸트에게서 외연히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 인식한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에 한정되어 있지만 사고한다라는 것은 그것과는 구별된다라는 거죠.